인구 재앙. 애기도 이제 낳지도 않아요. 여행도 많이 다니지도 않아요. 이거 뭐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죠. 제가 계량 경제 분석을 해본 결과 마이너스 잠재 성장률까지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냥 예전처럼 시간이 좀 지나면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여의치도 않을 거다. 그래서 한때는 뭐라고 그러냐면 키우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그거는 탁상공론 중에 탁상공론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 한국의 내부 사정은 어떠냐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전 세계적인 환경이 악화될 때 우리나라는 과연 건전한가를 한번 보자는 거죠.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 더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 한국 경제가 아니라 정말 위기 상황이다. 그것도 아주 절대적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냥 10% 이상 두 자릿수 성장률이 그냥 보편화된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가 바로 70년대, 80년대, 90년대 중반까지도 그랬어요. 그랬는데 IMF 위기가 터진 다음부터 시작해서 성장률이 점진적으로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90년대 후반 한 10여 년 동안은 5% 후반 정도로 떨어지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3, 4%, 5%까지 이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더니 요즘에는 아예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이 한 2%, 3% 내외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고 있어요. 실제 우리의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 그림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제가 추세선을 함께 그려놨는데 경기 변동이 매년 조금씩 있어 왔지만 장기 추세선은 우하향으로 직선 상태예요. 한때는 10%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보였던 우리나라 경제가 90년대 중반부터니까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불과 30년 만에 이제 한 2% 남짓한 그러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올해는 한국은행, KDI, 기타 여러 경기 예측 기관에서 한 1.5% 이 정도 성장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는 굉장히 희망에 찬 전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장기적인 추세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잠재력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감소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바로 인구 구조의 변화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인구는 굉장히 젊었고 거의 무제한에 가까울 정도로 젊은 노동력이 시골에서 도시로, 농촌에서 제조업 분야로 그냥 공급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소위 얘기하는 인구 보너스라고 하는 것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죠.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 신흥국들, 급속한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 대부분 인구가 젊어요. 젊은 인구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그런 인구 보너스 때문에 경제 성장을 빠르게 할 수 있다. 물론 그것이 빠른 경제 성장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당연히 시장 경제의 어떤 효율적인 제도 도입도 정말 중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높은 교육열, 양질의 교육을 통해서 양질의 노동력을 만들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또 뿐만 아니라 세계화가 확산이 되면서 가트 체제부터 시작해서 WTO로 넘어가는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산업화로 성장 전략을 짤 수가 있었고 그것이 굉장히 잘 맞아떨어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양질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싸게 물건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공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외국에서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었고 그 벌어들인 달러로 다시 또 원자재를 도입하고 또 기술을 도입해서 더 확대 재생산이 된 거죠. 마치 최근까지의 중국도 그렇게 해서 성장을 한 거고요. 요즘 동남아 많은 국가들이 한국이 경험했던 그러한 수출 주도형, 개방형의 경제 성장을 계속 해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디어 90년대 후반, 2000년대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가 계속 바뀌어 왔어요. 특히 최근 상황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구조를 보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18%가 넘습니다. 2002년, 한 10여 년 정도 전만 해도 8%밖에 안 돼요. 그전에는 얼마나 더 낮았겠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오래 사니까 축복이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경제적으로 보면 당연히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노동력이
노후화되니까 생산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인구 고령화와 함께 생산 연령 인구라고 하는 보통 15세 이상 64세까지의 인구를 얘기하는데 생산 연령 인구는 이미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전반적인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력이 이미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다가 절대적인 숫자가 부족해지니까 생산활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냐? 당연히 인구 고령화는 계속 될 것이고요. 2030년 정도 되면 28% 정도까지 증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앞으로 10년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다시 한 10%포인트가 또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정도 수준이 어느 정도냐? 바로 일본 수준이에요. 한 29%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수준까지 이제 한 7, 8년 정도면 따라잡을 것이다. 이거 뭐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은 계속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것을 공급 측면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인공지능 로봇이 생산 현장에 많이 도입되는 것이긴 해요. 그렇게 되면 부족해진 인간 노동력을 인공지능과 그리고 로봇이 대체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성장 잠재력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 경제는 항상 공급과 수요를 같이 봐야 되는데 수요 측면에서 보면 인구가 대부분 고령화되니까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에 비해서 당연히 먹고 마시고 쓰는 것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애기도 이제 낳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교육비도 들어가지도 않아요. 여행도 많이 다니지도 않아요. 다만 유일하게 더 많이 들어간다면 의료 보건 비용 정도죠. 의료나 보건 비용 증가보다는 여타 다른 분야에 있어서의 어떤 소비 지출이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더더욱 이 문제는 2020년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총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요. 총 인구가 지금 줄어드는 정도가 지금 어느 정도 속도로 나타날 것이냐. 현재 통계청이 예측한 바로는 한 2030년까지 한 36만 명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거든요. 36만 명이면 어느 정도냐. 원주가 한 30만 명 정도 됩니다. 원주 하나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7년 정도 기간 안에. 그 정도 뭐 그래도 뭐 견딜만 하겠네. 더더욱이 문제는 2018년부터 시작해서 생산 가능 인구,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그 감소 속도가 워낙 빨라서 지금 통계청의 그런 추정에 의하면 2030년까지 매년 생산 연령 인구가 36만 명씩 감소해요. 그러니까 매년 젊은 생산 연령 인구가 무려 원주만한 이만큼씩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이 감소하지 않고 버틸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실제 제가 계량 경제 분석을 통해서 고령화가 과연 계속 진행이 되면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실증 분석을 해본 결과 고령 인구 비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0%포인트 상승하면 연간 GDP 상승률이 3.5%포인트 감소한다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현재 18%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30년 정도 되면 28%까지 높아진다고 그랬잖아요. 10%포인트 정도 고령인구 비중이 늘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3.5% 정도 성장 잠재력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현재 잠재 성장률이 한 2.5% 정도라고 하면 마이너스 성장할 거라는 거죠. 제 얘기는 마이너스 잠재 성장률까지도 지금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성장 잠재력이 그동안 계속 낮아져 왔고 그리고 앞으로 더 낮아져서 이제 0%가 아닌 마이너스 성장까지 가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인구 보너스를 우리가 즐겼는데 이제는 인구 오너스를 인구 재앙인 상황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 경제가 정말 어려운 상황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무역 상황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한때 두 자릿수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나라가 젊은 인구가 많아서도 그렇고 소위 얘기하는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새롭게 개도국으로서 경제 성장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특별히 선진국들은 관세를 높이지 않고 특혜 관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물건을 많이 사줬어요. 자, 그러한 상황이 이제
바뀌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인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패권 전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것은 단기간에 끝낼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세계가 막 몰려가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수출 환경이 그렇게 녹록치 않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무역 적자 행진이에요. 지난 14개월 동안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가 계속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우리나라가 주로 수출하고 있는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 후반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감소세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 거의 전년 동기 대비 매월 지난 4월까지 40% 수준 마이너스 수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품목이 바로 반도체인데 얘가 마이너스 30%, 40% 성장을 하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수출 성적표가 나쁠 수밖에 없다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반도체를 주로 어디다 수출했어요? 가장 많이 수출한 데가 바로 중국이에요. 중국은 그럼 왜 이렇게 많이 우리나라부터 반도체를 수입했느냐? 이 반도체가 최종 소비재가 아니라 다 중간재로 쓰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컴퓨터도 만들고 뭐 핸드폰도 만들고 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으로서 우리나라의 반도체를 수입을 했는데 이제 중국이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락다운 한 것도 있었지만 중국이 더 이상 미국으로 수출을 예전처럼 하지 못하게 되니까 우리나라로부터 중간재 수입을 많이 할 필요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바로 중국인데 중국으로의 수출이 지난 수개월 동안 최대의 낙폭을 보여서 30%, 40% 감소를 하고 있어요. 중국이 2001년도에 WTO 가입한 이후에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수입도 많이 하지만 수출을 정말 많이 해서 우리나라가 경상수지 적자가 아닌 흑자를 매년 볼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중국이에요. 중국에 대한 그 무역 흑자가 매년 있어 왔는데 그 규모가 정말 사상 초유의 규모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경상수지 흑자를 계속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중국이 전 세계 시장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굉장히 그 과실을 따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중국과 미국 간의 패권 경쟁, 냉전 상황이 계속 확산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가 중국에 그렇게 예전처럼 중간재 수출하고 그래서 중국이 미국에 완성재를 수출하는 이런 식의 어떤 글로벌 밸류 체인이 유효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고 미국 간에 중국 간의 냉전 상황이 되면 우리나라 같은 국가는 그중에 어느 한쪽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중국 쪽이 아닌 미국 쪽의 선택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이렇게 되면 중국과의 그런 어떤 연결고리, 무역으로서의 그런 연결고리가 점점 더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미국으로 더 수출을 많이 늘리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것도 우리 녹록치 않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최대 수출 상품이라고 하는 반도체를 이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미국이 직접 생산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왜 직접 하려고 하나요? 이제는 이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디지털 기술의 핵심 자원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마치 산업사회에서 우리에게는 화석연료, 석유가 바로 기계를 돌리는 핵심 자원이었잖아요. 바로 그래서 그때는 화석연료를 가지고 전 세계가 싸웠어요. 그 중동에서 그런 전쟁이 있었고 패권 국가들끼리 거기에서 막 여러 가지 힘겨루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디지털 사회로 전환되면서 반도체가 너무 중요해지니까 이제 미국과 중국에서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중국으로 하여금 반도체 기술을 따라잡지 못하게 견제할 뿐만 아니라 자체 생산하도록 이제 한국, 일본, 대만 기업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생산해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반도체 최대 생산 국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이 기술 이전해서 그랬던 거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정말 예전처럼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을까? 정말 우리나라의 지금 각고의 노력, 정말 현명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냥 예전처럼 시간이 좀 지나면 반도체 다시 경기가 살아나서 우리나라가 다시 또 반도체 수출로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여의치도 않을 거다. 설사 그렇게 장기적으로 생각을 안 해도
미국이 지금 고금리 시대로 접어들면서 그리고 또 고물가 시대로 접어들면서 결국 경기가 침체될 수밖에 없는데 반도체는 경기 민감주 중에 민감주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과연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이 살아날 거라고 보는지 저는 좀 의심스럽다. 뿐만 아니라 이 중국이 리오프닝을 해서 우리나라가 중국의 수출도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그렇게 여의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부 관계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상저하고일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반기에는 좀 이렇게 나쁘지만 후반기에는 뭐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도 있고 또 반도체 경기도 살아서 우리나라 수출이 잘 돼서 그래도 흑자로 전환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합리적인 전망이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수를 키우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그거는 탁상공론 중에 탁상공론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내수를 키울 수 있습니까? 내수를 키우려면 일단 인구도 많아야 되고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자원이 많아야 돼요. 근데 우리 자원이 없는데 어떻게 자체적으로 생산이 가능해요? 외국에서 자원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요. 팔아서 벌어들인 달러를 가지고 자원을 가져오고 기술을 가져와서 다시 또 물건을 팔아서 달러를 벌어들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내수형 경제성장이 가능하냐는 거죠. 그런 분들은 정말 저는 탁상공론 중에 탁상공론이라고 예전부터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나려면 수출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아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부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제는 우리나라가 예전처럼 뭐 상품 수출 가지고 흑자를 봐가지고 경상수지를 흑자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뭐냐? 서비스 수지? 그거 흑자 보면 되죠. 서비스 수지는 우리나라는 계속 적자를 봤어요. 우리나라 경상수지 중에서 첫 번째 상품 수지는 흑자를 봤지만 서비스 수지는 계속 적자예요. 서비스 수지 보통 얘기하면 뭐 관광 서비스 계속 적자잖아요. 의료 서비스, 아니면 법무 서비스, 보험 서비스 뭐 이런 서비스들 우리가 웬만큼 흑자 볼 만한 분야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적자를 앞으로도 볼 것이다. 그러면 최근에 와가지고 기대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본원소득 수지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외국에 투자해서 벌어들인 소득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투자해서 벌어들인 소득을 뺀 것이라는 거죠. 그것은 지난 한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 많이 투자를 해서 실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것보다 한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래서 본원소득 수지가 플러스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적자가 그냥 무역수지 적자 폭보다 좀 작긴 작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을 계속 믿고 갈 거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뭐냐면 일본이에요. 일본이 90년대 이후에 계속해서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을 계속 해왔는데 일본이 매년 무역수지 적자, 서비스 적자 하는데 본원수지. 다시 말해서 일본이 1985년 소위 얘기하는 플라자 합의 이후에 일본 기업들이 너무 엔화 가치가 높아지니까 대부분 동남아로 다 투자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 수지가 굉장히 플러스로 나타났거든요. 그걸로 먹고 살았는데 우리나라도 계속 그렇게 해서 먹고 살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마치 그렇게 한다면 첫 번째 말씀드린 고령화도 일본 따라가는 거고요. 또 무역도 일본 따라가는 방식인데 이게 과연 옳은 방식이냐? 이렇게 하다가는 그냥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이 지금부터 시작되고 20년, 30년 계속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염려를 저는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나라가 정말 절대 위기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현재 부채가 너무 많다. 무슨 부채가 많으냐? 국가마다 그 부채가 달라요. 어느 나라는 정부 부채가 많아요. 70년대에 라틴 아메리카가 외채 위기를 겪은 것은 정부 부채가 너무 많아서 그랬어요. 1990년대 중후반 우리 동남아시아를 비롯해서 우리나라가 겪었던 금융위기는 소위 얘기하는 기업 부채가 너무 많아서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나라가 걱정하는 것은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요. 가계부채가 얼마나 많으냐 하면 보통 통계 지표상으로는 한 2,000조 정도 된다고 해요. 한 어느 정도냐면 그게 우리나라 GDP가 한 2,000조 정도, 지난해 2,150조 정도 됐는데 그게 한 100%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얼마나 더 많으냐면 우리가 공식 통계에 잡지 않는 가계부채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우리 그 아파트 소유주가 전세를 주잖아요. 전세를 주면 전세금을 받죠. 전세금이 바로 뭐예요? 아파트 소유주가 빌린 돈이죠. 그러한 전세금을 합하면 이게 어느 정도 되냐면 한 3,000조 정도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GDP 대비 한 150%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 그 OECD 회원국 전체 통틀어서 우리나라가 단연코 1위예요. 뭐가요? 가계부채가.
가계부채가 우리 그 전세금까지 포함하게 되면 무려 GDP 대비 150%에 이르러서 단연코 1위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보통 이제 기업 대출로 잡지만 자영업자는 뭐죠? 소위 얘기하는 식당, 편의점, 소유주들. 이 사람들이 돈을 빌려요. 그 소상공인이 뭐 여러 가지 자영업을 한다고 빌리고 조그만 기업을 한다고 돈을 빌리는데 이게 과연 기업 대출인가요? 이 사람들 사실은 이것도 가계대출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 사실 또 그렇게 돈을 빌려서 집 사는데, 아파트 사는데 아마 쓴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것까지 포함하면 GDP 대비 200% 정도 되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2등 하는 스위스의 거의 GDP 대비로 봐도 2배 정도 가까이 되지 않을까. 정말 심각한 수준이다. 뭐 그렇게 많아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드디어 문제가 터지기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문제가 터지고 있나요? 일단 내부적으로 금리가 높아지니까 이 돈을 빌린 사람들이 이거 갚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당연히 예전에 비해서 이제는 그 이자율도 높아지고 또 이자율 높아지니까 새롭게 돈을 빌리는 것도 힘들어지고 더더군다나 이 가계대출이 이렇게 늘어난 것은 지난 한 6, 7년 동안 특히 많이 늘어났어요. 한 30% 이상 많이 늘어났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아파트 가격, 소위 주택 가격이 무려 서울 기준으로 보면 최소 2배 내지 3배가 올랐어요. 그렇게 오르니까 마치 20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막 부동산 버블이 막 있어서 서프라임 모기지 론까지 막 하가면서 부동산 버블이 막 커졌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청년들이 자기 소득도 없는데 어떻게 했어요? 돈을 막 빌렸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 불러요? 우리가 영끌이 해가지고 막 돈을 빌려가지고 그 자기 연간 소득은 거의 없는데 있어도 뭐 3천만 원, 4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거에 10배가 아니라 20배, 30배, 100배까지 되는 그런 아파트를 막 사게 되는 거예요. 살 때 어떻게 사나요? 전세를 끼고 사죠. 전세를 끼고 사면서 그것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하나 사요. 약간의 또 돈을 빌려서 또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소위 얘기하는 주택 투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건 투자가 아니라 완전 투기 행동을 한 거고 그런 상황을 이제 소위 부동산 임대차 3법 뭐 이런 것을 지난번 정부 때 만들면서 쉽게 막 전세자금도 쉽게 대출해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주택 가격도 같이 올라가고 더군다나 2020년부터 막 그 저금리에다가 막 그 유동성이 막 풀려나가면서 더 높게 막 주택 가격이 막 뛰게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정책 실패 플러스 2020년 코로나발 유동성이 막 풀리면서 우리나라의 막 주택 가격이 2배, 3배 이상 막 뛰게 된 거죠. 그랬는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다시 높아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도 거기에 같이 동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서 이제 빌렸던 그 돈을 갚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다. 더군다나 이제는 지난 한 6개월에서 한 9개월 정도 계속 이제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잖아요. 30% 정도 하락했다고 보는데 이렇게 하락하게 되니까 당장 어떻습니까? 전세를 끼고 투자했던 사람들은 이제 큰일 나게 된 거죠. 왜요? 전세 만기가 돌아오면 그걸 돌려줘야 되는데 전세금이 낮아지니까 이제 그것을 갚기 위해서는 새로 돈을 빌려야 되는데 이자는 높아지고 그걸 어떻게 갚게 되는 상황이 되느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 파산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돈을 빌려줬던 금융기관들, 특히 제2금융권에 있는 그러한 금융기관들의 부실 채권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고요. 제2금융권에서 이제 고금리로 돈을 빌리는 그러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해왔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그렇게 해서 빌린 돈 자체가 이제는 미분양 사태가 막 나면서 그 돈을 빌렸던 그런 건설사들, 시행사들이 이것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품이 커지면서 가계대출이 커졌고 그것이 이제 고금리 상황이 되면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가계대출이 부실화되고 부동산 PF 대출이 부실화되고 그렇게 되면서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금융 시스템 위기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무엇과 맞물려 있느냐면 앞서 말씀드린 우리 첫 번째 전반적인 경제 성장 잠재력이 하락하는 것과 맞물려 있고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적자, 무역수지 적자와 맞물려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더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왜? 더 금리를 올리면 이게 우리나라 경제 침체가 더 심각해질까 봐 우리나라 정부 그리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못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웬만하면 그래도 외환시장에서 버틸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무역에서 적자를 계속 보고 있고 앞으로도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것을 외국 투자자들이 보니까
자본이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외환시장이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돼버렸다. 그래서 지난 2, 3개월 전만 해도 우리나라 그 원화 가치가 달러 기준으로 한 얼마 정도 했었나요? 한 1250원대 정도 하다가 지금 한 1340원대까지 거의 10% 가까이 올라버렸어요. 이것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면 또 괜찮은데 미국의 달러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약세로 지금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하면 지난 한 2, 3개월 동안 미국 달러화가 한 10% 정도 하락했어요. 약화됐어요. 근데 우리나라 원화는 미국 달러에 비해서 도리어 10% 가까이 약화됐어요.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우리나라 원화는 미 달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통화에 비해서 도리어 약세로 돌아섰다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걱정스러운 문제다.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 한 나라의 통화 가치는 그 나라의 어떤 건강 지표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 건강 지표가 지금 약화되고 있는 그런 신호를 보이고 있는 것이 굉장히 걱정이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현 상황이 절대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가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지 않을 거다.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다가 도리어 아파트 거지가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그 출산율과 부동산 가격 변화율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0.8이 넘어요. 과연 막을 수 있을 거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요. 1930년 대공환 경험한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에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그런 경제 위기는 생애 처음 경험하신 것이다.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찍을 뻔했다가 9만 전자로 떨어집니다. 뭐라고 해요? 싸다? 담아라. 또 5만 전자 떨어집니다. 바겐세일이다. 담아라. 여러분 주식을 떨어질 때마다 사는 겁니까? 여전히 주식 담으라고 했던 사람들 결과적으로 뭡니까? 안타깝게도 장님이었던 거예요.